이야기들. 우선 모자를 쓴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기 전에 몇 가지 설명할 게 있어. 나는 항상 그림자 인간을 보아왔었어. 엄마의 말에 따르면 내가 아기였을 때 우리가 살던 아파트에 어떤 남자가 있다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 건물은 오래되었고 40년대 건물이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상한 경험을 했었어. 가정부가 꽤 끔찍한 경험을 했던 걸로 기억해. 난 그림자 인간을 본 거랑 최소 한 번 이상 그것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것도 기억해. 또한 내 옷장이 이상하게 어두워서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서워했었어. 이 모든 건 내가 8살이 되었을 즈음에 멈추게 되었지. 우리 가족은 내가 14살 때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 그 아파트는 60년대에 지어졌고 꽤 좋은 조건으로 계약한 데다 무엇보다 우리 소유의 집이라 기뻐했었어. 그 전까진 월세였거든. 우리가 구입하기 전 사람들이 그 집 안에서 계속 어린 여자아이를 봤었다고 말하곤 했던 게 기억나. 모두가 그 호실이 거의 10년 동안 버려진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야. 이사를 가자마자 난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고 거실에 그림자들이 걸어다니고 밤에는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챘어. 하지만 몇 달 후 모든 것이 멈췄고 우리는 거의 4년 동안 걱정 없이 살았지. 그런데 내가 17살이었을 때 이웃 중 한 명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 여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괴롭히곤 했던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었지. 어떤 사람들은 그 여자가 마녀라고 말하기도 했었고, 아무튼 이 여자가 우리 가족과 친구이기도 했던 한 이웃이랑 우리 아빠가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빠와 그 사람은 아파트 건물의 관리자였어.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선 건물 관리자가 건물 공용 공간의 모든 수요, 즉 청소, 전기, 관리 직원 고용 등에 필요한 돈을 관리해. 결국엔 그 여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분명해져서 아빠와 이웃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그 여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화가 났었지. 그리고 바로 그때가 모자를 쓴 남자 헨맨이 나를 찾아왔을 때였어. 우리 집은 아파트 1층에 있었고 그 문제 많은 이웃의 바로 앞집이었어. 아파트 사이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내 침실은 맞은편 아파트에 있던 그 여자의 집을 마주보고 있었지. 나는 그 여자가 창문으로 엿보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고 그 여자가 언제든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정말 싫었어. 그래서 나는 항상 커튼을 닫아두었고 침대가 창문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정말 불편했지만 방이 너무 좁아서 침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었지. 그리고 어느 날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야. 눈을 감고 2시간 정도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난 거기서 20분 정도 더 침대에 누워 2층 침대 위층의 침대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았었지. 나는 2층 침대에서 잤었거든. 그때 그 남자를 보았어. 그 남자는 창문을 통해 내 침대 앞으로 걸어 들어와 내 작은 방을 가로질러 문을 통해 방 밖으로 나갔어.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얼어붙었어. 방금 난 검은색 혹은 짙은 회색의 정장과 모자를 쓴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 방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던 거야. 난 그 즉시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지. 좀 시간이 지난 후 나는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어. 나는 깊이 잠이 들었어. 벽에서 포스터가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 당시 나는 애니메이션 세일러문의 열렬한 팬이었고 침대 바로 옆 벽에 커다란 포스터를 붙여놓았었어.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와 압정으로 벽에다가 단단히 고정해 두었는데 그 포스터가 떨어지면서 내 협탁에 있던 물건들도 같이 떨어졌던 거야. 난 겁에 질려 잠에서 깼지만 곧 그냥 떨어진 거겠지 라고 생각했어. 그러곤 일어나서 포스터를 다시 붙이고 떨어진 물건들을 정리한 다음
다시 침대에 누웠지. 그 후 2분도 채 안 돼요. 아직 내가 완전히 깨어있었을 때 진짜 맹세하는데 무엇인가 내 어깨와 목 사이를 깨무는 느낌이 들었어. 정말 순식간이었고 나는 침대에서 뛰쳐나간과 동시에 불을 켰어. 분명한 건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야. 하지만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겁에 질렸어야 할 것 같지만 난 그렇지 않았어. 대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 방금 나를 물었던 그것을 두들겨 패고 싶었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난 그것에게 소리쳤어. 내 집에서 꺼지라고. 난 싸우지도 않아보고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한판 붙고 싶다면 덤비라고. 돌이켜보면 무모했을지도 모르지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게 기억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 유리잔에 물을 담고 소금을 넣은 다음 방 전체에 뿌렸고, 그런 다음 백단향 나무의 향으로 구석구석을 정화했어. 특히 창문에 신경을 썼지. 그러는 내내 나는 신들이 나와 함께하며 놈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있다고 계속해서 되뇌었어. 방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가 향을 피우고 있는 나를 보고는 의아해하며 물었고, 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어. 이런 것에 회의적인 엄마는 그저 꿈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 엄마는 방을 나갔다가 잠시 후 성수를 가지고 돌아와. 엄마는 가톨릭 신자였거든. 아마 이게 네 주문을 강화시켜줄지도 몰라. 잘되렴 라고 말했어. 나는 위칸이라서 성수에 큰 의미는 두지 않았어. 대부분의 경우 교회에서 물을 축복하는 건 형식적일 뿐이니까. 하지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어하는 엄마의 마음이 내 보호를 강화시켜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나는 성수가 담긴 유리잔과 소금물이 담긴 유리잔을 창가에 놓았어. 그 남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신들의 도움으로 그 자식을 집에서 쫓아낸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지. 두 번째 이야기. 나는 60년대에 지어진 그 오래된 건물에서 5년 전까지 살았어. 낡은 건물이었고 우리 집은 우리가 이사 오기 전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다 여자아이의 유령이 공놀이를 한다든가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다든가 하는 소문이 자자했었어. 이 일은 약 8년 전에 일어났어. 오빠가 대학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서 나는 오빠가 쓰던 더 큰 방으로 옮겨간 상태였었지. 몇 달 후 새로운 이웃들이 우리 위층으로 이사왔어. 그 사람들은 엄마, 아빠, 그리고 2명의 10대 아들로 이루어진 4식구였는데 그 가족은 매우 폭력적이었어. 거의 매일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고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밀치는 등 물리적인 폭력도 많이 저질렀지. 정말 끔찍했어. 경찰이 여러 번 왔지만 늘 그렇듯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가족이 어느 날 아침 죽은 채로 발견될까봐 두려워했었어. 그 정도로 심각했었지. 아무튼 그 가족이 위층으로 이사 온 지 2달쯤 된 어느 날 밤, 내가 늦게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어. 피곤했어가지고 우리 고양이가 밤에 들어와서 날 깨우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지. 그때가 몇 시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조용하고 어두웠다는 것만은 확실해. 그 당시 나는 지속적으로 가위에 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증상이 시작되기 전에 멈추게 만드는 나만의 방법을 개발했었어. 나는 아직까지도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수년간 명상을 한 결과 다행히 적어도 지난 1년 동안은 가위에 눌리지 않고 있어. 어쨌든 그날 밤 가위에 눌리기 시작함을 알리는 끔찍한 이명이 들리기 시작해서 난 억지로 스스로를 잠에서 깨웠어. 매우 어려웠지만 끝내 성공해냈지. 일어나 보니 새벽 2시 30분쯤이었어. 난 계속 그 시간 언저리에서 일어나곤 했어. 내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일본에서 마의 시간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기도 한참 전이었지. 다시 잠들지 않으려고 불을 켜고 일어나서 내 방 안에서 좀 걸어다녔어. 책을 집어들고 잠시 읽다 보니
4시쯤에 다시 잠이 오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어. 또 가위에 눌리면 그냥 깨어나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어.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잠시 후 얼굴에 머리카락이 닿는 느낌에 잠에서 깼어.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었고 내 거라고 생각하며 머리카락을 치우려고 잡아당겼을 때 그게 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완전히 깨어있는 것도 그렇다고 잠든 상태도 아니었는데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이명소리가 귀에 울리기 시작했어. 아까 말했듯이 난 그게 내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상태였어. 왜냐하면 그 머리카락은 지나치게 헝클어져 있었고 난 머리를 따놓았었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일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 난 눈을 떴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 너무 무서워서 불을 켜볼 시도조차 할 수 없었고 본능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러다 다시 보니 천장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여자가 아주 잠깐이었지만 보였어. 그래, 그 여자는 거꾸로 매달려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그 여자의 머리카락은 길고 헝클어져 있었고 검은색이었으며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어. 아니, 일본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는 멕시코 원주민처럼 보였고 매우 더럽고 낡은 면 가운을 입은 채 아기를 안고 있었어. 적어도 아기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정말 무서웠어.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거든. 그것은 애초에 결코 사람이었던 적도 없었어. 어떻게 알았는진 모르겠어. 그냥 알 수 있었어. 눈을 감았지만 그 여자가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살면서 그렇게 끔찍하고 어두운 것은 만난 적이 없었어. 나는 그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했어. 바로 마법진을 긋는 일이었지. 나는 정령들을 불렀고 신들을 불렀고 그것을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는데 하지만 그 저주받은 것은 떠나지 않았어. 나는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내 주위에 황금빛 에너지 거품이 커지는 것을 상상했어.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지. 그리고 바로 내가 막 그 끔찍한 것이 내 새로운 룸메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그때 내 침대 위를 걷는 고양이의 발이 느껴졌어. 고양이가 내 옆에 누웠고 고양이의 따뜻한 무기감이 날 감싸는 걸 느꼈어. 난 그 여자가 화를 내며 으르렁거리는 걸 거의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여자는 사라졌어. 그냥 그렇게 말이야. 나는 와, 내 고양이가 나를 구해줬어 라고 생각했지만 아까 문을 닫아놓았었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나와 함께 있는 게 우리 고양이일 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 나는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 차서 눈을 더욱 꼭 감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그 따뜻하고 포근한 존재감은 오히려 위안이 되었어. 그리고 나는 마침내 한참 후에야 잠이 들었지. 다음날 아침 방문은 닫혀 있었고 방 안에 고양이는 없었어. 부모님한테 내가 잠든 후에 방문을 열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니 두 분 다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어. 이상한 점은 그날 이후로 거실에서 고양이 모양의 그림자를 계속 보았다는 거야. 나는 때때로 령의 생김새를 볼 수 있었어.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던 거고 그래서 나는 그게 아주 커다란 검은 고양이였다는 걸 알고 있었지. 녀석은 우리 집에 있던 할아버지 의자 등받이 위에 앉는 것을 좋아했었고 우리 고양이랑도 놀았는데 내 생각에 실제로 우리 고양이도 녀석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 그 이상하고 끔찍한 여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여자가 이웃들이 만들어낸 폭력과 증오에 의해 불려진 거라고 생각해. 그게 악마였는지 폴터가이스트였는지 아니면 내가 여자로 해석한
부정적인 에너지였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네. 내가 아는 건 집안의 모든 활동, 그러니까 목소리들, 저절로 여닫히는 문들, 그림자 사람들 같은 게 멈췄다는 것 뿐이야. 그 고양이만 제외하고. 난 거의 매일 고양이에게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했고, 때때로 고양이 사료와 장난감을 넣어두곤 했어. 나는 녀석에게서 이름을 알아내지 못했고, 이름을 지어주려고 시도한 적도 없었지. 회의론자인 우리 엄마, 내 생각엔 그냥 부정기라고 생각하지만, 조차도 가끔 고양이를 본다고 인정했었어. 그리고 어느 날 그 검은 고양이는 그냥 떠나갔어. 내 생각에 녀석은 자신의 역할을 끝마쳐서 떠난 것 같아. 난 그 고양이가 신들이 우리를 그 공포스러운 존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낸 일종의 수호자였다고 확신하고 있어. 그것이 고양이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 짐작가는 데가 있고, 다시 필요할 땐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도 확신하고 있지. 그래서 이게 내 이야기야. 얼마나 황당하게 들리는지 알아. 믿든 안 믿든 니들 마음이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게 진짜였다는 것, 너무나 진짜였다는 것 뿐이야. 아직도 그 사악한 존재를 떠올릴 때면 불안해져. 진짜 위험하다고 느꼈거든.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모든 신에게 기도하고 있어. 세 번째 이야기. 이건 내가 겪은 끔찍한 경험 중 세 번째이자 현재까지로선 마지막 이야기야. 5년 전 우리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어. 새 집을 짓는 동안 이모네 집으로 이사를 했지. 이모 집은 할머니 소유였었고 50년대쯤에 지어졌는데, 그 집이 있는 지역은 예전엔 완전히 버려진 곳이었어. 내가 살던 곳과는 매우 다른 곳이었지. 나는 그곳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를 집에 머물게 해준 이모에겐 매우 감사하고 있어. 그 집에는 이상한 일에 목격담이 있었지만 그건 흔한 일들이었어. 불쾌하거나 위험한 일은 없었지. 우리 가족은 좀 특이해서 이모는 스페인 카드점을 아주 잘 보셨고, 엄마는 예지몽을 꾸었고, 사촌 한 명은 일종의 영매인데다 일반적으로 모든 이모와 여자 사촌들은 그림자 사람을 주기적으로 보곤 했었지. 당신은 모두에게 있어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였어. 나는 직장 스트레스로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부모님은 돈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어댔으며, 이모는 개인적인 슬픈 일을 겪고 있었지. 그래서 분위기는 정말 끔찍했어. 우리 모두 문제를 피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어야지.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갑자기 가위 눌림을 알리는 끔찍한 이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당장이라도 시작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나려고 했고 힘겹게 깨어났지만, 또 왼쪽으로 누우려고 몸을 움직이니 이명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 다시 깨어나려고 했지만 이번엔 조금 움직이는 게 고작이었지. 갑자기 누군가 내 옆에 앉는 느낌이 들었고, 난 내 옆에 앉을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왜 엄마가 한밤중에 그런 짓을 하겠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 나는 다시 조금 움직였고 조금 더 깨어났지만 이명은 사라지지 않았어. 그 후 누군가 내 옆에 눕는 것을 느꼈어. 그녀는 여자처럼 느껴졌거든. 나를 껴안고 내 머리카락을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고,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라고 생각했었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고 이명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 나는 화가 났어. 그게 누구든 간에 그딴 식으로 내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할 권리는 없었고, 나는 마음속으로 아주 분명하게 저리 가, 만지지 마 라는 의사를 전달했어.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 그녀는 나를 더 세게 껴안았고 그녀의 손길은 소유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그녀가 우리 딸과도 같은 말을 했다는 인상을 받았어. 나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머릿속으로
저리 가. 너는 우리 엄마가 아니고 나를 손댈 권리가 없어. 난 너의 딸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화가 났고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 그녀의 손톱이 내 팔에 닿는 것을 느끼고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어.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녀와 함께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난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반복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분명 모종의 기도 같은 거였을 거야. 그녀가 나를 화난 채로 놓아주는 것을 느꼈어. 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뇌었고 마침내 그것은 떠나게 되었지. 그게 무엇이었는진 전혀 모르겠어. 몇 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이 그 집에서 치러졌지만 우리 할머니처럼 느껴지진 않았어. 그곳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무언가는 집의 거주자 중 하나도 아니었어. 내가 자기 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 그냥 왔다 갔을 뿐이었지. 내가 겪은 세 가지 끔찍한 경험 중 어느 것이 최악이었는지 모르겠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세 가지는 모두 인간이 아니었고 그래서 더 무서웠다는 것뿐이야. 그런 끔찍한 일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준비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해.